자, 수세기 동안 성경은 그냥 글자로만 이루어진 책이었어요. 그런데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잊혔던 도시들, 또 왕들이 흙 속에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요, 1916년에 나온 한 책을 길잡이 삼아서 이 고고학이 어떻게 단어뿐이었던 성경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세계로 만들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대한 도전이었죠. 과연 우리가 모래 속에 파묻힌 역사의 실체를 정말 찾아낼 수 있을까? 수천 년 된 이야기의 물리적인 증거를 진짜 우리 손에 쥘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엄청난 질문들이 모든 탐험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사실 역사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은 그냥 안개 속 신화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신전이라든지 바빌론의 탑 같은 곳들 말이죠. 이런 이름들은 실제 지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낡은 책장 위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이름들이었던 거죠. 어떠세요? 이 문장에서 100여 년 전 탐험가들이 느꼈을 그 흥분,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 사람들한테 이 발견은 그냥 오래된 물건 하나 찾아낸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런 혁명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 탐정들 앞에는요, 두 개의 거대하게 잠긴 문이 있었던 셈입니다. 첫 번째 문은 모래 아래 잠들어 있는 도시들이었고, 두 번째 문은 아무도 풀 수 없는 기이한 상징 속에 갇혀버린 그들의 언어였죠.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려면 열쇠가 필요했겠죠. 그 열쇠가 바로 이 잃어버린 언어들을 해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돌파구는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이 로제타 석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 하나가 파라오의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가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죠. 나폴레옹 군대의 한 병사가 정말 우연히 발견한 이 유물 하나가 수천 년간 이어진 고대 이집트의 침묵을 깨트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힌트가 뭐였냐면요. 바로 맨 아래에 새겨진 고대 그리스어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그리스어를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저 미스터리한 두 개의 이집트 문자를 풀어낼 실마리를 딱 잡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정말 탐정이 암호 푸는 거랑 똑같았어요. 일단 읽을 수 있는 언어, 즉 그리스어에서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왕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소리값,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를 상형 문자에 있는 기호들이랑 하나씩 맞춰보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파벳을 완성해 나간 겁니다. 이집트에 로제타석이 있었다면 메소포타미아에도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열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이스툰 비문이라는 건데요. 헨리 롤린슨이라는 사람이 이 절벽에 새겨진 쐐기 모양의 설형 문자를 기어코 해독해내면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고대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언어라는 암호가 풀렸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은 고대 기념물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말은즉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흔적을 역사 속에서 직접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문구는요, 아시리아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왕이 역사 기록 속에서는 거의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언급된 걸 빼면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고고학이 그 유령을 찾아냅니다. 잊혔던 왕, 바로 사르곤 2세의 어마어마한 궁전이 발굴되면서 성경에 쓰여있던 그 단 한 줄의 기록이 진짜 역사였다는 게 증명된 거죠. 야, 정말 고대 문헌과 고고학이 만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모압 비석은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사건을 경쟁자였던 모압 왕의 시선으로 기록한 거예요. 말하자면 적의 기록인 셈이죠.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전쟁을 놓고 양쪽 다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역사가 정말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복잡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학은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들의 세계를 조각 하나하나 다시 맞춰나갔습니다. 고고학의 가장 큰 보물 창고를 꼽으라면 단연 이집트였어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건조한 사막 기후였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까요. 다른 곳에서는 습기 때문에 다 썩어서 사라졌을 법한 파피루스 문서나 나무로 만든 유물들까지도 수천 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게제르 같은 고대 도시 유적지를 파보니까 정말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 그 사이를 잇는 좁은 골목길, 또 빗물을 모아두던 커다란 저수조,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섰을 법한 소박한 농기구들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그 분주했던 일상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섬뜩하고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초 아래에 어린아이나 어른을 제물로 바쳤던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들의 영적인 세계가 오늘날 우리 생각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좀 소름 돋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말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들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건 단순히 성경이 맞다, 틀리다를 흑백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요, 바로 그 이야기들이 펼쳐졌던 실제 세계, 다시 말해 풍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준 데 있는 겁니다. 결국 고고학은 그냥 추상적인 글자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바꾸어 놓은 셈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의미를 잘 말해주네요. 이제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이 부딪혔던 문제들이나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고학은 흑백 필름 같았던 고대 역사에 다채로운 색을 입히고 그냥 평면적인 이야기에 입체적인 깊이를 더해준 거예요. 덕분에 그저 신화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웃고 울며 살았던 그런 생생한 인간의 경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결국 고고학은 어떤 텍스트를 읽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 이야기 주변의 세상을 발견하는 것은 그 이야기 자체를 읽는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